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요새 린 알든의 컨텐츠를 많이 가져오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당신의 투자 성과는 왜 저조한가?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법정화폐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도 붙여보았는데요. 트위터에 소보로님께서 이 아티클을 소개하신 걸 보고 그래, 요새 린 알든 글 안 읽은 지 오래됐는데 요샌 무슨 얘기 하나 좀 보자 하고 봤다가 역시 대단한 글재주 참 여전하네 했습니다. 여러분, 블랙잭이라는 카드 게임 다들 아시죠? 딜러보다 21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게 되면 이기는 게임인데 21을 넘기면 또 안 되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입니다. 웬 블랙잭이냐고요? 이 아티클에서는 파이낸셜 블랙잭 게임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이 글에서 린 알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뭐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라든가 좋은 자산을 잘 골라서 오래 보유하면 장기적 우상향이다 와 같은 이야기들을 아주 심도 있게 후벼 파면서 그 진정한 의미와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린 알든이 던지는 토픽들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을 다 보고 나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산이란 뭘까? 장기적 우상향의 조건은 무엇일까? 왜 국장은 하면 안 된다는 걸까? 미국 주식을 하라는 이유는 뭘까? 빚내서 투자? 비투랑 그렇게나 위험한 것일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워렌 버핏의 진짜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당신의 투자 성과는 왜 저조한가? 법정화폐 사용 설명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는 저조한 성과를 보입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어떤 자산군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외부의 투자자들, 즉 주주들과 같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이런 현상이 지극히 정상적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냐? 라는 물음에 대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조한 투자 성과들. 채권, 주식, 부동산 모두 투자 성과가 저조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자산군들 내에 상위 탑 클래스 몇몇의 엄청난 수익률이 대부분의 수익률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은 성과가 저조합니다. 얼마나 저조한지 하나하나 정량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채권.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달러는 스위스 프랑 다음으로 좋은 성과를 낸 통화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었고 달러는 기축통화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번영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그저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의 리서치를 살펴보면 다양한 자산군들의 성과를 1928년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1928년부터 2023년까지 100달러의 미국 단기채를 홀딩하면서 반복적인 재투자를 했다면 총 2,249달러가 됩니다. 만약 더 많은 변동성 리스크를 감수하여 장기채를 홀딩했다면 7,278달러가 되는데요. 훌륭해 보이는 성과인가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달러가 얼마나 가치절하가 되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같은 시기에 금 100달러로 시작했다면 이는 1만 42달러로 명목가치 기준 1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의 달러 M2 통화량은 4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금 보유자들 역시 자산 가치를 희석당합니다. 금의 공급량은 매년 1에서 2%씩 증가하는데 대략 48년마다 총량이 2배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1928년부터 2023년까지 95년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의 금의 명목 수익이 100배인데 여기에 4배를 곱하면 달러의 M2 통화 증가량인 400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금이 가져다준 100배 수익은 명목상 기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부를 가져다준 게 아닌 것입니다. 석유와 금을 비교해보면 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석유 매장량을 발견했고 심지어 석유 시추 기술은 눈부신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즉 석유는 예전보다 풍부해졌고 같은 양의 석유를 캐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이 같은 가치를 유지하기만 했어도 같은 양의 금으로 살 수 있는 석유는 점점 더 많아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 1온스당 석유 1배럴의 가격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하락보다는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이 전부 석유와 같은 추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수준이 압도적인 상품들, 예를 들면 농산물, 전자제품과 같은 것들의 가격을 금과 대비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금화 한 입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이나 전자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의 가치는 4분의 1로 희석되었습니다. 단지 금이 희석되는 속도보다 인류의 생산성 향상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과거 희소한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금 홀더들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되었거나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금은 전 세계 모든 법정화폐, 심지어 세계 준비통화, 기축통화인 달러 표시 국채도 제쳤습니다. 2번. 주식. 핸드릭 베센빈더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최상위 회사의 주식 몇 개가 주식시장 거의 모든 수익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1926년에서 2019년 사이에서 확인된 2만 6천 개의 주식 중 절반 이상이 명목상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의 성과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오직 4%의 주식만이 미국 국채를 능가하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의 성과와 거의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수익률 주식 단 86개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주식 수익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 역시 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보다 성과가 저조했고 그게 아니면 국채와 거의 동등한 혹은 아주 약간의 초과 수익만 창출했으며 엄청난 실적을 거둔 극소수의 주식이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하드캐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채는 금보다 성과가 저조합니다. 즉 거의 모든 회사의 주식들은 노란 돌덩어리의 구매력 보존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결과가 지난 100년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바깥으로 가면 성과는 더욱 더 처참합니다. 베센빈더의 연구에는 지난 30년간 글로벌 6만 4천 개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수익률이 극소수 주식에만 몰려있는 현상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199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만 4천 개가 넘는 글로벌 보통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의 성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의 55.2%,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주식 57.4%가 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탑 2.4%의 회사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순수익인 75.7조 달러를 차지하고 미국 바깥의 기업 1.4%가 30.7조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주식 투자처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미국 500대 기업만 골라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부상하는 기업은 투자 목록에 넣고 쇠퇴하는 기업은 골라내고 하면서 지속적인 회전을 해줬다면 1928년 투자한 100달러는 2023년 무려 78만 7천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는 극소수의 기업들이 창출해낸 엄청난 가치이고 대다수 기업의 성과는 금이나 국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글로벌하게 보면 투자 성과는 더욱 저조해집니다. 심지어 만약 연구 결과가 지난 30년이 아니라 지난 100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과 국가 및 기업의 붕괴, 공산주의로의 전환 등 어떤 주식들은 그 가치가 아예 0이 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를 가져와도 그 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미국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번. 부동산. 부동산은 흔히 좋은 장기 투자 수단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 연구에 따르면 1928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100는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5,360가 됩니다. 이는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는 괜찮지만 장기 국채보다는 별로고 당연히 금의 수익률보다 나쁜 수준입니다. 물론 부채를 차입했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지겠지만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로버트 실러 교수의 1890년 부동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명목 주택 가격 지수가 1890년부터 현재까지 88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금의 명목 가격은 123배로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입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와 유지보수비를 고려하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동산들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만약 20세기 말에 맨하탄 땅을 샀거나 벤처 시대가 시작되던 무렵에 실리콘밸리 땅을 샀다면 이 베팅들은 실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도시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번창했던 디트로이트 주변에는 버려진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한때 값비싼 대형 주택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위에서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투자 성과는 앞에서 살펴본 주식처럼 엄청나게 양극화되어 있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합니다. 임대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 세금이나 유지보수비 그리고 여전히 금 대비 떨어지는 자본 이득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동안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성과는 상당히 높았을 것 같지만 이처럼 그냥 괜찮거나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부채 차입이 있었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쓰일 만한 땅이 많은 시골이나 교외가 아니라 도시 인근의 좋은 땅, 특히 경제 밀도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성과는 뛰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 부동산 가격도 주춤합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교외 지역에 버려진 주택 수백만 채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역에 있지만 그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총정리해보자면 국채는 금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금보다 성과가 별로입니다. 주식은 금을 능가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는 가장 실적이 좋은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상위 4%가 모든 수익을 하드캐리했고 나머지 96%는 그 어떤 초과 수익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너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괜찮다. 앞에서 소개한 투자들의 성과를 액면 그대로 보면 참담합니다. 조금의 알파라도 더 추구하기 위해 머리를 열심히 굴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성과가 저조한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에는 투자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또 외부 주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큰 비용 중 하나는 근로자들의 급여,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창업자와 임원의 급여도 포함되는데 젊은 기업이라면 창업자가 소유와 경영 모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설립되고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미국 국채나 금의 수익률을 능가하지 못했다면 그 기업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업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창업자, 임직원, 근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반적인 인간 사회의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너, 경영자, 직원, 고객들에게는 훌륭한 리턴을 주었지만 주주에게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 경영자, 근로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모든 비용을 빼고도 외부 주주들에게 훌륭한 수익을 제공할 정도로 탄탄하지 않습니다. 외부 주주들에게까지 좋은 수익을 돌려주는 것은 극소수의 탑 클래스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개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고 아주 큰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주주들에게 많은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초과 수익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존재할 수 있지만 베센빈더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 기술, 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제약 부문에 매우 집중된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흥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특허와 같은 무형의 재산으로서 보호를 받거나 독과점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오너와 운영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러나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초과 이익이 없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와 같은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계약 진행, 유지 보수, 분쟁 해결 등의 일을 아웃소싱하면 할수록 특히 부채 차입이 없다면 금 단순 보유를 넘어서는 수익을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부채 없이 매수한 부동산의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투자자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시간을 들여 다양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고 고르고 골라서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아웃소싱 줄 사람을 고용하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해서 더 비싼 값에 되팔 수도 있고 장기간 임대를 주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초과 수익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이런 기업이, 이런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외부의 주주 관점이 아닌 오너와 경영자, 근로자와 같이 내부의 적극적인 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부채 차입, 즉 레버리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범한 수익이 레버리지를 만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럭저럭한 수익을 폭발적인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투자 권장이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이 그랬다는 것이며 당연히 생존 편향성을 수반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어떤 맥락을 벗어나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대부분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름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쓸 필요 없다는 식의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지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투자 자체에 이미 내장되어 있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증폭되는 형태로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소성이 있는 무언가, 이를테면 좋은 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얻기 위해 희소성이 떨어지는 법정 통화를 차입하는, 다시 말해 희소한 자산에 롱을 걸고 희소하지 않은 화폐에 숏을 거는 베팅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희소한 자산에 롱을 걸고
희소하지 않은 화폐에 숏을 거는 베팅입니다. 그럭저럭한 수준의 투자 수익률이 레버리지를 만나면 크게 개선되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법정화폐의 장기적 공급량이 늘어나고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은 100%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북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빌드인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동반하는 데다가 대량의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미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투자는 힘 있는 진짜 투자자들이 마음껏 법정화폐에 숏을 걸 수 있도록 하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형편없는 과거의 투자 수익률들이 레버리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허탈한 웃음이 나셨나요?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 해온 투자는 정말 그 결과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그때부터 들고 있기만 했어도, 정말 내가 애플하고 아마존 주식만 잘 갖고 있었어도, 야, 내가 어디 아파트만 잘 갖고만 있었어도. 라는 게 말이 쉽지 결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 차입에 대해, 레버리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이미 가장 큰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희소한 경화 자산에 롱을 걸고 법정 화폐에 숏을 건다. 앞서 소개한 채권, 주식, 부동산들의 투자 성과는 레버리지를 만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